그의 품에 안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그의 몸이 파괴되고 마비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얼마나 허물어지기 쉬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가정이 쓰러지자 생활은 급격히 궁핍해졌다. 병을 진단받은 후 무력감에 빠졌던 그를 살린 건 딸이었다. 이비가 그치면 겨울이 올 테고 남편의 병세는 더 깊어질 것이다. 이곳이 어디지? 내가 왜 이곳에 누워있을까? 우리 딸 젖 먹일 시간인데.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임엔 틀림없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도 임수진 작가님의 소설 준비했습니다. 노란 비옷입니다. 임수진 작가님은 소설가이자 수필가이신데요.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축제는 진행 중이라는 소설을 읽어드렸어요. 오늘 읽어드릴 노란 비옷은 임수진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인 언니 오는 날에 소개된 단편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 누군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소설의 주인공 비운의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따뜻한 차 한잔 드시면서 노란 비옷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노란 비옷 임수진. 팩은 모두 5개다. 모유를 틈틈이 짜서 냉동실에 얼려둔 것이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건 2시간 전이다. 목소리가 작아서 알아듣기 힘들었다. 앞뒷말을 연결해보면 젖먹이 딸을 얻고 3시 30분쯤에 이곳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말만 하고 곧바로 전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연락하기 전에는 당분간 찾아오지 말란 말을 그새 잊었느냐고 따지지 못했다. 딸에게 젖을 물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남이 볼까 불안했다.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는 그의 근육을 확인하는 일도 마음 편치 않았다. 소매자락 아래서 덜렁이는 큰 손은 녹슨 갈퀴 같았고 땅을 딛고 선 다리는 외가리 같았다. 텔레비전 속 기상캐스터는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린다고 했다. 일기도를 가리키는 그녀의 손동작은 우아했고 노란색 비옷을 입은 모습은 상큼했다. 나는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그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늦가을 비가 아니라 봄꽃 소식을 전해 듣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딸을 얻고 젖먹이러 오는 걸 모른 척했다.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에 살다가 오후 2, 3시까지 햇빛이 집안에 머무는 2층 남양집으로 이사한 뒤부터 나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전셋돈을 갚기 위해 1년 정도 집에 올 수 없다는 말을 했을 때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내가 없는 동안 환자인 자기 아들과 젖먹이 손녀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독소를 퍼붓거나 검버섯 빈손으로 삿대질을 하지도 않았다. 프로농구 선수였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건 지난 여름이었다.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는 말은 했지만 무리한 연습 때문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화장실을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밥을 먹다가 수저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몸이 허해졌다며 한약과 건강보조식품을 사다 먹였다. 의사는 그에게 루게릭 진단을 내렸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감기 한번 앓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나는 남편을 데리고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빛이 없는 공간에서 넋을 잃은 세 사람이 서로를 멀뚱히 바라보았다. 초췌하고 암울하고 캄캄해서 숨이 막혔다. 절망의 벽과 마주하자 헛웃음만 터졌다. 정신없는 년, 내 아들이 아픈데 넌 웃음이 나오냐? 시어머니는 눈썹 끝을 끌어올리며 쌍욕을 해댔다. 어이가 없었지만 노파에 속인들 우박 맞고 찢어진 비닐하우스와 뭐가 다를까 싶었다. 시어머니는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 금쪽 같은 아들이 아프다며 모든 불운을 내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처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나를 마뜩잖아 했다. 근본 없는 년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착하디 착한 아들 고쳐내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며느리감으로 점찍어둔 유치원 선생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어긋난 것에 대한 분풀이 같았다. 두 여자가 한 남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장이 쓰러지자 생활은 급격히 궁핍해졌다. 집과 가까운 마트에 일자리를 구한 나는 물건 진열하는 일부터 배웠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었다. 시어머니도 폐지를 주었다. 종이 줍는 일이 고될 때마다 젊은 년이 늙은 년 둥골 빼먹는다며 악에 바친 욕지거리를 해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남편의 팔다리를 마사지해 주었다. 살과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 그의 몸은 마른 장작 같아서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았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나를 밀어냈다. 정성이 없어, 정성이. 그녀는 내 손놀림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다. 증세가 심해지면서 남편은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맞나 싶을 만큼 철저히 움츠러들었다. 동료 선수의 전화는 물론 감독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 즈음에 아이가 들어선 걸 알았다.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5개월이 되었다. 남편은 종일 누워있거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창밖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런 남편에게 새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가도 어쩌면 아이가 희망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뱃속 태아는 무럭무럭 자랐다. 마트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 속에 배를 감추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의사는 그의 병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약하다고 했다. 남편은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과 매일 만났다. 정신이 육체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것 같았다. 사지를 늘어뜨린 채 낡은 1인용 소파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을 때는 저 자세로 죽는 게 아닌가 싶어 겁이 났다. 때때로 남편은 농구 코트에서 슛을 날리던 건강했던 자신과 만나고 내 몸을 만지고 싶어 안달하던 한때를 회상이라도 한 듯 가만히 미소 짓기도 했다. 그는 경기가 끝나면 밤 12시에도 나를 만나러 왔다. 운전 중에는 기어에 내 손을 올려놓고 쓰다듬었고 신호대기 중에는 뺨과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그는 내 몸이 신기해서 자꾸 만져보고 싶다고 했다. 나를 생각하며 슛을 하고 드리블을 한다고 했다. 그의 단단한 발에 매달려 걸으며 함께할 미래를 꿈꾸던 나를 나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다. 노란 비옷을 입은 기상캐스터는 어느새 사라졌고 텔레비전 화면엔 맛집 기행이 한창이다. 그가 딸을 얻고 공원을 서성일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급했다. 나는 가방에 모유보관팩을 넣은 뒤 지갑을 챙겼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이 넓은 실내에 고요히 흘렀다. 딸을 생각하자 젖이 도는지 가슴이 뻐근하다. 조심조심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아기 방에서 연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다가가 가슴을 토닥였다.
연하는 손발을 버둥대며 더 크게 울었다. 빨리 재워야 한다는 강박감에 아이를 가슴에 안고 리듬감 있게 흔들어 주었다. 연하는 입을 벌리고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2시간 전에 배부르게 먹었는데 또 입을 벌린다. 잘 먹어서 그런지 1개월 빠른 딸보다 훨씬 통통했다. 비 내리는 공원에 딸을 업고 정성맞게 서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다. 한때는 세상에 단 한 사람, 그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다. 그 사람 팔에 기대고 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졌고 환하게 열릴 미래도 의심치 않았다. 팔심이 없어 우산도 들지 못할 텐데 등에 매달린 딸의 꾀지지한 얼굴이 상상되었다. 발이 포대기 아래로 빠져나왔을 것 같다. 오늘따라 거실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더 화려해 보인다. 이 집엔 곰팡이가 자랄 틈이 없다. 천장도 높고 환기도 잘 된다. 식기와 가구도 고급스럽다. 접시 하나도 10만 원을 호가한다. 깨면 깬 사람이 변상해야 하니까 조심해서 다루라고 시네란이 말했다. 이 집에서 나는 웬만한 가구 하나보다 싸다. 그래서인지 내 몸값보다 비싼 가구를 닦을 때면 상전의 발을 닦아주듯 절로 허리가 수그러졌다. 연하는 가슴팍에 계속 코를 박는다. 기다리고 있을 2사람을 생각하니 마음만 급하다. 연하가 젖을 쭉쭉 빨았다. 딸에게 돌아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자 연하가 미워졌다. 물렸던 젖을 매몰차게 빼버렸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남의 아이에게 젖을 내준 채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 차렴, 제발 좀 차렴. 빗물이 베란다 창문을 타고 흘렀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잠잘 적에 앞집게도 짖지 말고 뒷집게도 짖지 마라. 마음이 급하니 외할머니가 불러지던 자장가가 무의식적으로 응얼거려졌다. 시네란이 알면 기겁할 일이다. 옛날 사람들의 입에서 구전된 자장가를 시네란은 싫어했다. 그녀는 구전된 것은 뿌리가 없어 격이 떨어진다고 했다. 격이 떨어지는 걸 자꾸 들으면 듣는 사람도 품위를 잃으니 브람스나 슈베르트를 들려주라며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과 브람스 자장가 CD를 사다 주었다. 4개월 전 유모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면접 장소를 찾았을 때 시네라는 바이올렛 태아 안경에다 네이비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출산 후 붓기가 덜 빠진 건지 원래부터 살집이 있었던 것인지 재킷 한 추가 튕겨나갈 듯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약지에 낀 루비 반지가 반짝거렸다. 귀에도 루비 귀걸이가 달랑거렸다. 시네라는 우선 내 외모부터 찬찬히 살폈다. 머리 모양과 손톱, 가슴과 아랫배를 차례로 훑었다. 애엄마 가슴치고는 작네. 그녀의 첫마디였다. 당황했지만 침착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가슴도 작고 몸도 말라 질 좋은 모유 수유는 힘들겠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의 반응의 순간 나는 당황했다. 어떡하든 면접에 통과해야만 했다. 수개월 전부터 집주인은 집세를 닥달했다. 사정이 안 되면 당장 방을 빼라고 했다. 그때마다 나는 2 손을 모아쥐고 머리를 숙였다. 집주인은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반지하 방은 대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동굴처럼 캄캄했다. 장판 아래서 시작된 곰팡이는 담쟁이 넝쿨처럼 벽을 타고 올랐다. 낡아서 덜컹거리는 싱크대는 고쳐주지 않으면서 집세를 꼬박꼬박 올리는 심보가 고약했다. 유모를 하겠다고 온 사람은 나 이외에 3명이 더 있었다. 단발머리에 어려 보이는 여자는 미혼모 쉼터에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을 보냈고 33살 먹은 여자는 폭력을 쓰는 남편과 이혼 후
둘째를 낳은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온 여자는 41살에 5개월 된 아들을 두었다는데 가슴도 크고 몸집도 굵었다. 시네라는 행색이 초라한 지원자 모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구질구질하게 살아온 여자들의 젖을 딸에게 먹이는 게 꺼림칙한 모양이었다. 형편 좋고 여유 있는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유머를 하러 올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그녀가 이상했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급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100번을 생각해도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다. 남편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된 젖먹이를 두고 어떻게 남의 집에 유모로 갈 생각을 하냐며 없던 일로 하라고 했다. 그럼 애를 곰팡이와 함께 키워? 내 말에 남편은 차라리 자신의 장기를 팔겠다고 했다. 답답해니 그냥 해본 말이려니 했는데 장기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들었다. 이 몸으로 몇 년을 더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 말이 결국 속에 불을 질렀다. 의미가 없다고? 보라와 나는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떨렸다. 정은아.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팔목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완강히 뿌리쳤다. 매일 천장 보고 앉아서 생각한 게 그거였어? 그런 거였어? 그럼 하루라도 빨리 실행에 옮겨야지. 성환장기가 남아있을 때. 그래야 돈을 더 받을 거잖아. 마음과 달리 입에서 독한 말이 뱉어졌다.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갈퀴 같은 손이 들어와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내가 왜 처음부터 근본이 없다고 말했는지 알겠지?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장기를 팔라 말라야. 이런 금수보탄 못난 년. 말리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힘에 밀려 입을 위로 나동그라졌다. 그녀는 거머리처럼 내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다. 두피가 통째로 뽑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이러지 말아달라고 밀어냈지만 어느새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의 몸을 핥히고 쥐어뜯으며 방안을 뒹굴었다. 그만해. 남편이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제야 씩씩대며 서로의 몸에서 떨어졌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탁하게 했다. 시어머니와 나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시네라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세심하게 훑었다. 가슴은 작아도 건강해요. 우리 애가 먹고도 남을 만큼 젖도 잘 나와요. 시네라는 그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27이란 나이도 참가자 중에서 제일 적당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골똘히 빠진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한참을 생각에 빠졌던 시네라니 남은 커피를 마신 후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내게 조목조목 얘기하기 시작했다. 수요 중에는 집에 가면 안 돼요. 당연히 남편과 잠자리도 할 수 없겠죠. 차분하지만 분명한 어조였다. 국문과 교수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 동안 집에 갈 일도 없겠지만 아픈 남편과 잠자리를 할 일은 더더욱 없었다. 당신 아이한테 젖을 물려서도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러운 마음이 울컥 들었지만 모든 항목을 수용했다. 기본 조항 외에도 젖먹이 아기를 혼자 두면 안 되고 모차르트를 틀어주어야 하며 종이기저귀 사용도 금지라고 했다. 집안일과 요리도 부칙으로 들어있었다.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지만 모든 조항에 동의했다. 어길 시에는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한다는 내용까지 읽은 뒤 사인을 했다. 음악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처음 한 달 동안은 모차르트 트는 걸 자주 잊었다. 그런 날은 시네란이 꼭 일찍 들어왔다. 하루는 연하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순간 모차르트를 틀어놓지 않았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지만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르게 모차르트를 틀 재간이 없었다. 집안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음악도 안 틀고. 목소리가 낭랑했다. 나는 연하를 아는 채 엉거주춤 서서 그녀를 맞았다. 눈만 뜨면 틀어놓으라고요. 인간의 뇌는 자는 동안에도 음악을 듣는다고 몇 번 말했나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잔소리가 끝나길 기다렸다. 난 말이에요. 연하가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기회만 되면 모차르트를 들려주었어요. 집에서도 자동차에서도 산책하면서도 말이에요. 강의가 비면 교수실에서도 자장가를 들었다고요. 그 애는 발길질 하다가도 모차르트를 들려주면 고요해지곤 했어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음악을 이해한 애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자건 놀건 신경 쓰지 말고 언제나 늘 틀어놓으세요. 변명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시네란의 집에 입주한 며칠 뒤 남편이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왔다. 애가 줄기차게 울어. 정말 미치겠어. 이게 사는 거니? 나 역시 젖먹이 연하와 집안일에 종일 시달렸다. 사는 게 아닌 건 이쪽도 마찬가지였다. 시네라는 연하가 우는 걸 싫어했다. 마흔에 어렵게 얻은 아이라고 했다. 그녀는 모유 수유가 가능한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채용했다. 그게 조금 미안한지 아기에게 뭐든 최고급으로 해주었다. 유모차와 보행기는 물론 옷과 신발도 브랜드로 미리 준비해 두었지만 정작 애한테는 소홀했다. 세미나다 연수다 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녀의 남편은 지방대학 교수였다. 그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면 집에 왔다. 그가 집에 오는 날이라고 해서 시네란이 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하는 건 아니었다. 그가 오는 날이라도 시네란은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으면 늦게 들어왔고 간혹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도 있었다. 그 일로 T 교수가 불만을 토로하거나 화를 낸 적은 없었다. 그는 내가 차려주는 밥을 묵묵히 먹었고 신문을 읽거나 외출을 했다. 그렇지 않은 날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있다가 월요일 아침이면 학교가 있는 도시로 내려갔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손잡고 쇼핑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그들 부부에게는 없었다. T 교수가 오는 날이면 나는 청국장을 끓였다. 그가 청국장을 좋아한다고 시네란이 말해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T 교수는 입맛이 까다롭지 않았다. 아주 짜거나 맵지만 않으면 잘 먹었다. 주방일을 하다가도 연하가 울면 나는 아치마에 손을 닦고 아기를 안았다. 방보다는 거실 소파가 편했다. 조용한 시간이면 딸에게 줄 젖을 몰래 짜서 냉동실에 보관했다. 그렇게 모아둔 모유 보관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남편에게 주었다. 따뜻한 살을 만지고 눈을 맞추며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먹이는 것과 같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엄마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언제부터인가 젖을 먹이다 고개를 들면 T 교수가 거실 한쪽에 서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T 교수가 집에 오는 날이 잦아졌다. 시네라는 여전히 바빴고 나는 더 자주 청국장을 끓여야 했다. 그는 서재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지만 연하가 울면 거실에 나와 할 일 없이 집안을 어슬렁거렸다. 일주일 전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거친 호흡에 눈을 떴다. 머리맡에 T 교수가 서 있었다. 놀라서 이불을 끌어당겨 가슴을 덮었다. 그 바람에 아기가 깨서 울었다. 나는 얼른 연하를 품속으로 끌어당겼다. 한참을 서 있던 T 교수가 방으로 들어갔다. (1층에) 내려서서야 우산을 챙기지 않은 게 생각났다. 다행히 비는 멎어 있었다. 연하를 재우느라 시간을 너무 지체했다.
배기동을 빠져나온 나는 모유보관 폐기 등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배구동 광장을 가로질러 아파트 외벽 담장 아래를 빠르게 걸었다. 그곳에 공원과 연결된 쪽문이 있었다. 그와 내가 비밀리에 만나는 장소였다. 벤치 2개와 팔각정이 있는 틈새 구역이라 오가는 행인이 적었다. 딸을 업은 남편이 보였다. 초췌한 부녀의 모습을 보자 가슴에 먹구름이 내려앉았다. 그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딸을 안았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었다. 수치 적은 머리칼에 빗방울이 대롱대롱 맺혔다. 남편은 딸이 감기에 걸렸는지 맑은 콧물이 흐른다고 했다. 그러니까 비를 맞히면 안 되지. 퉁명스러운 내 목소리에 기가 눌렸는지 그가 입을 닫았다. 나는 딸을 안고는 팔각정에 앉았다. 저기로 가자. 춥지 않겠어? 남편이 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게 편의점 앞 차양인지 파리바게트인지 모르겠지만 못 들은 척 블라우스 단추를 열었다. 시내라는 잔소리가 심한 여자였다. 틈틈이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아도 집에 오면 지적질을 멈추지 않았다. 수십 장의 기저귀를 삶아 빠는 일도 고되었다. 유모로 들어가기 전보다 몸이 더 말랐다.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눈이 절로 감겼다. 가수면 상태에서 설거지하고 화장실 변기를 닦고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틈새를 닦았다. 연하는 줄기차게 빨아댔고 할 일은 산더미였다. 딸은 가슴에 찰싹 달라붙어 허겁지겁 젖을 빨았다. 구부정하게 서 있던 남편이 근처 나무 의자에 우산을 쓰고 앉아 이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손으로 가슴을 꾹꾹 눌러 보라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왔다. 나오기 전 연하가 빨지만 않았어도 일주일 만에 만난 딸에게 충분히 먹여줄 수 없어 속상했다. 보라야, 엄마 미워하지 마. 딸은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손가락을 움직여 내 얼굴을 만지려고 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들었다. 머리 위로 비구름이 느리게 지나고 있었다. 낮게 깔린 구름은 언제 다시 비를 뿌릴지 모른다. 이 비가 그치면 겨울이 올 테고 남편의 병세는 더 깊어질 것이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가 용케 이곳에 온다 해도 추워지면 야외에서는 젖을 먹일 수 없다.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 파리바게트나 커피숍도 힘들 것이다. 그 생각을 하자 벌써 마음이 어둑해졌다. 이제 딸은 5개월에 접어들었다. 5개월은 어떤 일을 기억하고 판단할 나이는 아니다. 지금의 기억이 아기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임엔 틀림없다. 시내란의 집에 입주한 날부터 근 한 달 동안 딸은 밤낮을 울었다. 우유병을 혀로 밀어내며 발악적으로 울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어디서 그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전화기 저편에서 남편도 울고 있었다. 그날 나는 모든 걸 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서럽게 우는 보라에게 자신의 젖을 물렸고 노인의 마른 젖을 빨다가 딸은 또 울었다.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우유병을 물리기 전 꼭 자신이 먼저 빨아서 온도를 체크했다. 비위생적이니까 자동 분유 제조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꼭 옛날 방식으로 물을 끓여 분유를 탔고 자신의 손목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김치를 질겅질겅 씹어먹은 입으로 맛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날고기나 고등어를 만진 손을 비누로 씻지도 않고 젖병을 만질 것이다. 아이가 자주 설사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두 팔을 양옆으로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앉아있다. 영혼 없는 인형 같다. 개업하는 날 가게 앞에 서 있는 꺽다리 풍선 인형을 볼 때마다 남편이 생각났다.
풍선의 허리가 휙휙 꺾일 때마다 그의 미래도 흔들렸다. 저렇게라도 버텨주는 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비가 내리는 날 기어코 아이를 업고 오는 걸 볼 때면 그 고집이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아서 싫었다. 우산을 쓴 한두 명의 행인이 흘끔대며 지나갔다. 나는 허연 가슴을 감추지 않았다. 더 숨을 곳도 감출 것도 없었다. 다른 젖이 충분하지 않은지 가슴팍을 자꾸 파고들었다. 매주 오지 말라고 말했지만 딸에게 도둑젖이라도 먹이지 않는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남편은 일주일 전보다 더 말랐다. 눈은 움푹하고 어깨는 앙상하다. 홀쭉한 뺨 때문에 자기 나이보다 10년은 늙어 보인다. 저 몸으로 보라를 얻고 온 게 신기하다. 아빠로서 마지막 안간힘인 것 같다. 병을 진단받은 후 무력감에 빠졌던 그를 살린 건 딸이었다. 보라가 태어난 후 그는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젖을 먹이러 오는 게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는 듯 했다. 코트를 뛰어다닐 때에 그는 한 마리 야생마였다. 슛할 때의 힘찬 점프는 보는 사람을 매료시켰다. 그는 나를 농구공처럼 품어주었다. 그의 품에 안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타이거 우즈의 여자친구도 부럽지 않았는데 그의 몸이 파괴되고 마비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얼마나 허물어지기 쉬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가 홀로 감당해내야 할 고통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일 텐데도 그는 한 번도 엄살을 부리지 않았다. 남편은 자신을 굴복시킨 병이 호흡기관은 물론 간내와 척추신경의 운동세포까지 파괴해 나간다는 걸 알고 있다. 하루하루 죽어가면서도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딸이 걸음마를 시작하면 같이 걷겠다는 꿈도 생겼다. 그때까지만 살고 싶다고 했다. 어쩌면 딸의 손을 잡고 걷고 싶어서 모진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모른다. 택시 타고 가. 나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의 주머니 속에 넣어준 뒤 모유가 든 가방을 팔목에 걸어주었다. 집에 도착하면 냉장고에 넣는 거 잊지 마. 위쪽에 양과 날짜 적어놨으니까 날짜가 빠른 것부터 먹여.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로변에 나가 택시를 불렀다. 딸이 자지러지게 울었다. 나는 귀를 막고 돌아섰다. 허전함에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남편처럼 자꾸 발이 헛디뎌졌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놀이터 그네 아래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이쪽을 흘끔거렸다. 털이 흠뻑 젖은 고양이의 아랫배가 불룩했다. 새끼를 가진 것 같았다. 가까이 가려고 하자 나무 뒤로 숨었다. 고양이도 높다란 아파트가 위협적인 이 도시와 친해지지 못한 모양이다. 택시는 떠나고 나는 빈 가슴을 만졌다. 딸의 체온이 남아있었다. 기상캐스터의 노란 비옷을 살 꿈이 한 발 더 멀어진 느낌이다. 어쩌면 이 도시처럼 노란 비옷은 나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른다. 빗방울은 금방 소나기로 변했다.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거나 뛰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천천히 철벅철벅 걸었다. 빗물이 몸을 타고 흘렀다. 속옷까지 흠뻑 젖고 나니 누군가 대신 울어준 것처럼 시원했다. 승강기 쪽으로 들어섰다. 거울에 여자 하나가 서 있다. 어깨 길이의 머리칼이 추레해 보였다. 블라우스는 몸에 달라붙었고 얼굴은 해석하다. 나는 여자에게 웃어주었다. 분명 웃었는데 거울 속 여자의 표정은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엘리베이터가 32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연아? 당황하니까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2번의 실수 끝에 문을 열 수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현관에 연아를 아는 T 교수가 서 있었다. 그가 목각 인형 같은 표정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내 몸을 훑었다. 평상시에도 애를 듣고 돌아다닙니까? T 교수 목소리가 엄중하다. 외겹의 눈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단단했다. 나는 말 대신 손사래를 쳤다. 물방울이 휙휙 날렸다. 그가 내 가슴과 하복부를 흘끔거렸다. 나는 몸에 찰싹 달라붙은 블라우스를 떼어냈다. 공원 벤치에서 아기에게 젖물리고 있는 거 봤습니다. 순간 남편과 딸아이의 얼굴이 스쳤다.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파트 유리창으로 비가 들이쳤다. 시내란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건 젖은 옷을 갈아입고 연아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오늘 연수가 있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T 교수 저녁을 차려주라는 말이 없는 거로 봐서 그가 온 걸 모르는 모양이다. 청국장을 끓여 저녁상을 보았지만 그는 먹지 않았다. 나는 마른 기저귀를 걷어서 개켰다. 그때까지도 T 교수는 침묵했다. 해고한다거나 시내란에게 일러 바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잘 도착했다는 남편 문자를 확인하는 손끝이 떨렸다. T 교수가 서재로 커피 한 잔을 부탁했다. 그는 책상 앞 회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내 가슴 언저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뭐가 묻었나 싶어 내려다보니 블라우스 단추 2개가 풀어져 있었다. 연아에게 젖을 먹인 뒤 덜 잠근 모양이다. 나는 한급히 쟁반으로 앞을 가렸다. 연아 옆에 웅크리고 누웠다.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침묵이 더 무섭다. 쫓겨나면 어쩌나 싶어 잠이 오지 않았다. 1시간을 뒤척이다 깜빡 잠이 들었다. 꿈에 시내란이 나왔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 파기라며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잘못했어요. 나는 손바닥을 비볐다. 그녀가 내 옷을 잡아당겼다. 블라우스가 뜯어졌다. 시내란이 내 배를 타고 앉아 유축기로 젖을 짜기 시작했다. 유축기 속으로 고단했던 시간이 빨려 나왔다. 딸을 아는 남편이 흠뻑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밀어냈지만 시내란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더 찰싹 달라붙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뽑아낼 듯 유축기를 눌러댔다. 모차르트의 봄을 기다림이란 곡이 환청처럼 들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곳이 어디지? 내가 왜 이곳에 누워있을까? 우리 딸 젖 먹일 시간인데. 손을 내밀어 앞의 것을 더듬었다. 둥글고 단단한 것이 잡혔다. 연아의 고른 숨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렸다. 내게 찰싹 달라붙어 젖가슴에 얼굴을 받고 있는 건 T 교수였다. 눈물이 났지만 비명을 삼켰다. 노란 비옷을 입은 기상캐스터의 잘록한 허리와 상큼한 미소가 난데없이 생각났다. 유무일이 끝나면 그녀가 입고 있던 노란 비옷을 사고 싶었다. 그 옷을 입으면 예전에 행복했던 날로 돌아갈 것 같았다. 빗소리가 들렸다. 내일은 맑음이라던 기상캐스터의 노란 비옷이 희붐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다 보니 가슴이 아려오네요. 많이 우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겠죠? 네, 소설이길 바랍니다. 잠깐 동안 이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